8장 황제를 손에 쥔 이각과 곽사. 황제가 있는 대궐까지 쳐들어간 이각과 곽사는 황제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황제 폐하, 저희는 동탁을 함정에 빠뜨려 죽게 만든 왕윤을 처단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죄인 왕윤을 어서 내주시지요. 황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반듯한 자세로 앉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왕윤은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이다. 너희들에게 절대 왕윤을 내어줄 일은 없으니 썩 물러가거라. 이각이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황제 폐하, 이래도 내어줄 수 없습니까? 이각이 사악한 미소를 보이며 황제의 목에 칼을 겨누었어요. 차디찬 칼날이 황제의 목에 닿자 황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바르르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옥좌 뒤에 숨어있던 왕윤이 소리치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이놈, 어서 칼을 치우지 못하겠느냐? 거기에 숨어 있었구나. 이각은 사악한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황제의 목을 겨누던 칼을 왕윤에게로 돌렸어요. 내 놈은 왜 동탁을 죽였느냐? 왕윤이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동탁은 천하에 둘도 없는 역적이다. 그놈이 죽던 날 장안성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거늘 네 놈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이냐. 동탁을 죽음에 빠뜨린 너의 죄는 죽음으로 갚거라. 이각은 말이 끝남과 동시에 칼을 휘둘러 왕윤의 목을 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친 왕윤.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그의 죽음에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천하의 여포를 쫓아내고 장안성을 손에 쥔 곽사는 이번 기회에 황제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앉으려 했어요. 그러자 이각이 곽사의 소매를 부여잡고 말렸어요. 무슨 짓이요? 지금 황제를 죽이면 우리는 온 나라 영웅들의 적이 될 것이요. 어차피 찍소리도 못하는 황제, 허수아비처럼 앞에 앉혀두고 우리 둘이 뒤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나을 것이요. 이각의 말에 곽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장안성은 동탁의 손을 떠나 그의 신하였던 이각과 곽사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백성들의 괴로움은 동탁이 횡포를 부릴 때보다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없어졌다 생각했던 황건적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십만의 도적들이 이렇다 할 두목도 없이 떼를 지어 다니며 재물을 빼앗고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러자 이각과 여러 신하들이 모여 황건적을 없앨 방법을 찾느라 바빴어요. 황건적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조조뿐입니다. 이각이 물었어요. 조조는 지금 어디에 있소? 신하가 대답했어요. 동군에 있습니다. 조조는 황제의 명령을 받으면 몇 달 안에 황건적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각은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황건적을 없애라 명령을 내렸어요. 조조는 지방 곳곳을 돌며 닥치는 대로 황건적을 무찔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황건적들은 죽이는 대신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어요. 게다가 그의 부하가 되기 위해 모여든 백성까지 더해져 조조의 군사는 무려 100만 명이 되었어요. 조조는 자신을 따르는 100만의 군사들을 보자
동탁에게 쫓기어 혼자의 몸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100만의 군사를 이끄는 나를 보시면 흐뭇해 하시겠구나. 그래, 당장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셔와 효도를 해야겠구나. 조조는 부하를 시켜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모셔 연주성으로 오도록 했어요. 조승은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하인들까지 100여 명의 식구들의 온갖 살림살이와 값진 물건을 수레에 싣고 연주성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출발한 지 7일째 되던 날, 그들은 서주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서주성을 다스리던 도겸은 조조의 가족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했어요. 예전부터 조조와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도겸이 그의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에요. 도겸이 조조의 아버지 조승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한 후 말했어요. 먼 길 가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희 성에서 며칠 쉬었다 가시지요. 도겸의 친절에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기쁜 마음으로 도겸을 따라 서주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조승은 며칠 동안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는 다시 조조에게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늙은 몸으로 머나먼 길을 떠나는 조승이 안타까웠던 도겸은 자신의 군사 500명을 보내 조조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조조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렇게 조조의 가족들은 도겸의 군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어요. 문제는 도겸의 군사들 중 황건적이었다가 죽기가 두려워 거짓으로 용서를 빌고 도겸의 부하가 된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리들 중 우두머리인 장계가 황건적이었던 병사들을 모아두고 말했어요. 가만 보니까 저기 수레 안에 값진 보석들이 가득 들어있던데 저들을 다 죽이고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게 어떻겠나. 그거 좋지. 어차피 도겸 밑에 군사로 있어봤자 편히 살긴 글렀는데 이번 기회에 저 물건들을 다 훔쳐다가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그날 밤 황건적들은 조승의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그들을 모두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났어요. 이때 살아남은 하인 둘이 조조에게 달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렸어요.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조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다 정신을 잃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조조는 부하들 앞에서 말했어요. 도겸이 부하를 시켜 내 가족들을 모조리 죽였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군사를 일으켜 서주 땅을 쓸어버리겠다. 조조는 그 즉시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도겸이 있는 서주로 쳐들어갔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관리든 백성이든 가리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조조가 눈을 부릅뜨고 악을 쓰며 외쳤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구실로 서주성을 차지하기 위해 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 죽이라 명령한 것이에요. 잔인하고 매몰찬 조조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성난 조조의 군사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들이 산을 이루었어요. 한편 서주성에는 진궁이 도겸의 일을 돕고 있었어요.
진궁은 조조가 동탁을 죽이는 데 실패하고 고향으로 향하던 중 조조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를 따랐으나 조조가 여백사와 그의 가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고는 실망하여 조조의 곁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진궁은 조조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를 찾아갔어요. 진궁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 조조는 얼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그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왔소? 진궁이 차분한 목소리로 조조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대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군사를 일으켜 이곳에 와 죄 없는 백성들을 마구 죽인다기에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은 황건적이었던 장계란 놈이 한 짓이지 의로운 도겸이 시킨 일이 절대 아닙니다. 도겸은 그대의 가족과 하인을 서주성으로 모셔와 정성을 다하여 대접했을 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그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화풀이만 될 뿐 원수를 갚는 일이라 볼 수 없으니 기주성의 백성들을 해치는 명령을 거두고 돌아가시지요. 진궁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허리를 숙이며 부탁했어요. 하지만 조조는 칼을 빼 탁자를 후려쳐 부서뜨리며 매서운 눈빛으로 도겸을 쏘아보았어요. 도겸이 장계를 시켜 나의 가족들을 해치지는 않았겠지만 굳이 나의 가족들을 보호해준다는 구실로 황건적이었던 병사들을 함께 보낸 것은 나의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소. 나는 반드시 도겸의 목을 베어 나의 아버지와 내 가족들의 원수를 갚을 것이오. 그대가 나를 막으려 든다면 그대 또한 죽여 마땅하나 지난날 나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생각하여 보내줄 테니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매몰찬 조조의 말과 행동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던 진궁은 그렇게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길로 조조는 100만 군사를 이끌고 서주로 쳐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죄 없는 백성들과 관리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질렀어요. 서주 땅은 불에 타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곳곳에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치 지옥과도 같았어요. 서주성을 다스리던 도겸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어요. 이것이 모두 나의 잘못이다. 나는 지금 당장 조조를 찾아가 내 목을 바치고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도겸의 말에 신하들이 반대하며 나섰어요. 안 됩니다. 도겸이야말로 백성들을 아끼고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거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북해성의 공룡에게 도움을 청하시지요. 공룡은 도겸 어르신과 친한 친구 사이이니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날 밤 도겸은 공룡에게 비밀스럽게 편지를 보냈어요. 도겸의 편지를 받은 공룡은 고민에 빠졌어요. 도겸의 사정이 이렇게 다급할 줄은 몰랐소. 친구인 내가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조의 100만 대군을 나 혼자서 물리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오. 공손찬의 부하 장수인 유비사명제가 있다면 조조와 맞서 싸워볼 만한데. 공룡의 말에 신하가 대꾸했어요. 유비가 어르신의 부탁을 받고 목숨을 걸고 도겸을 구하러 갈까요? 신하의 말에 공룡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유비는 정의로운 장수이니 도와줄 것이요. 공룡은 유비에게
비밀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공룡의 편지를 받은 유비 삼형제는 그 길로 공룡에게 달려갔어요. 유비, 이렇게 와주어 고맙소. 도겸은 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착한 분이시니 우리가 힘을 합쳐 도겸을 구해줍시다. 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좋습니다. 공룡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서주로 먼저 출발하시지요. 저는 공손찬에게 군사를 빌려 곧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곧장 공손찬에게 달려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공손찬은 유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대는 도겸과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고 조조와 원수를 진 일도 없는데 어찌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것이오? 유비가 대답했어요. 저는 한나라 황실의 우선으로서 옳은 일을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담담한 유비의 말에 공손찬은 크게 감탄하며 군사 2,000명을 빌려주었어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자룡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공손찬은 유비의 요구를 흔쾌히 허락했어요. 유비는 자신의 군사 3,000명과 공손찬의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서주로 향했어요. 유비가 서주에 도착해보니 이미 공룡이 서주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유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룡이 말했어요. 조조의 100만 군사가 서주성 앞에 진을 치고 있소.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들의 진영을 지나 서주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유비가 대답했어요. 제가 장비를 데리고 재빨리 서주성으로 돌진하겠습니다. 제가 서주성에서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거든 장군께서는 관우, 조자룡과 함께 조조의 부대를 공격해 주십시오. 성의 안과 밖에서 한꺼번에 공격한다면 어떠한 부대도 무너질 것입니다. 유비는 장비와 함께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조조의 진영 한가운데로 돌진했어요. 조조의 진영을 뚫고 서주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멀고 더디게만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조조의 부하장수 우금이 말을 타고 달려나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놈은 누구길래 겁도 없이 여기를 지나가려 하는 것이냐? 장비가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대답했어요. 저승에서 널 데리러 온 장비님이시다. 알았냐 이놈아? 그렇게 장비와 우금이 겨루는 사이 유비가 쌍고검을 뽑아들고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시간이 없다. 모두 돌격하되 앞을 막는 놈은 모조리 쳐 죽여라. 유비가 쌍고검을 휘두르며 재빠르게 돌진하자 우금과 그의 군사들은 좌우로 갈라져 흩어졌어요. 유비 군사들의 기세에 놀란 우금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장비는 달아나는 우금을 뒤쫓으며 닥치는 대로 적을 베어냈어요. 그렇게 그들은 적들을 치고 단숨에 서주성 아래에 다다랐어요. 성 위에서 이를 바라보던 도겸은 평원 유비라고 쓰여진 깃발을 보고는 외쳤어요. 유비가 왔다. 어서 성문을 열거라. 도겸은 두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대며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유비가 성 안으로 들어서자 도겸은 성문 앞까지 달려나와
그를 반겼어요. 도겸이 유비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유비, 이렇게 와주어 고맙소. 내 유비의 은혜는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 것이오. 유비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도겸에게 말했어요. 성 밖의 관우와 조자룡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서주성을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면 밖에 있는 군사들이 조조를 공격할 것입니다. 유비의 말에 도겸이 대꾸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 불을 피워 신호를 보냅시다. 도겸의 말에 유비가 두 눈을 반짝이며 도겸에게 물었어요. 그 전에 제가 조조에게 싸움을 멈춰 달라고 해보아도 되겠는지요? 만약 서로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비의 말에 도겸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제 일을 도와주는 진궁이 조조를 찾아가 화해를 요청하였으나 조조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유비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화해를 청하여 보고 조조가 응하지 않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으니 일단 편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의 말에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비는 군사를 시켜 조조에게 편지를 전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조조 장군, 장군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은 황건적인 장계가 한 짓이지 도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겸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함께 힘을 합쳐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도록 합시다. 조조는 악에 받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유비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지방의 작은 마을이나 다스리는 주제에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하다니 이 유비놈도 도겸과 함께 잡아 목을 칠 것이다. 조조가 얼굴을 붉히며 노발대발하자 곽가가 그를 말렸어요. 유비는 도겸을 도우러 먼 곳에서 와 예의를 갖추어 글을 올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좋은 말로 답장을 하셔서 그들을 안심시킨 후 몰래 군사를 일으켜 공격한다면 성을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곽가의 말에 조조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때였어요. 병사 하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조조에게 달려와 보고했어요.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여포가 연주 땅을 빼앗고 복양 땅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라? 연주성은 조조가 서주성을 공격하러 오기 전까지 지내던 곳이었어요. 만약 여포가 연주성을 차지한다면 조조는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포 내 이놈, 안 되겠다. 아버지의 원수는 다음에 갚고 일단 연주성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서주성을 차지하려 했던 조조의 계획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어요. 조조의 군대가 물러가자 도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비 장군, 그대의 편지가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소. 유비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여포 덕분이지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도겸이 말했어요. 만약 유비 장군이 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조조에게 항복했을 것이고 나의 백성들은 악독한 조조에게 짓밟혀 떼죽음을 당했을 것이요. 나는 나이가 많아 이곳을 다스리기 벅차오.
나의 아들들은 어지러운 이 세상에 서주성을 잘 다스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오. 그러니 의롭고 용맹한 유비 장군께서 서주성을 맡아주시오. 도겸의 말에 유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어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도겸 어르신을 도우러 온 것이지 서주성을 차지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다른 뜻을 품었다면 하늘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겸이 말했어요. 유비 장군,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오. 서주의 백성들을 위해 장군에게 서주성을 부탁하는 것이오. 부디 나의 마음을 헤아려 허락해 주시오. 유비와 함께 있던 관우와 장비도 도겸의 뜻을 받아들이라 유비를 설득했지만 유비는 그럴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어요. 도겸이 말했어요. 정 그러시다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소패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을 다스리며 나를 도와 서주를 보살펴 주시오. 유비는 마지못해 도겸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소패성을 맡겨주시니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소패성으로 출발하기 전 공손창과 함께 떠나는 조자룡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어요. 조자룡, 지난번 내가 이야기했듯 우리가 함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오. 장군님, 저 또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유비와 조자룡은 서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서로가 가야 할 길로 발길을 돌렸어요.